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실제 실험 현장에서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미터 도대체 어디까지 측정할 수 있을까요? 금속, 반도체, 유전체, 고분자, 심지어 액체까지도 정말 다 측정이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그 한계는 어디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 혹시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금속이 너무 두꺼우면 측정이 안 될까요? 반도체는 도핑 농도나 밴드갭에 따라 측정이 달라지나요? 유전체는 두께가 두꺼우면 간섭이 복잡해진다던데 고분자는 온도나 습도에 따라 막이 변하면 어떻게 측정하죠? 액체 같은 유동체도 정말 측정이 가능할까요? 각각의 측정 가능한 조건 그리고 측정이 어려워지는 한계 지점까지 낱낱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한눈에 보는 요약 정리표도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다음 5가지 물질군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속, 반도체, 유전체, 고분자, 액체 순서대로 설명드리면서 각 물질군마다 정확히 어디까지 측정 가능한지, 측정이 어려워지는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모델링 시 주의점까지 실험에 바로 적용 가능한 기준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속입니다. 금속처럼 빛을 강하게 반사하는 물질도 정말 측정이 가능할까요? 너무 얇으면 섬처럼 뜰 텐데 너무 두꺼우면 불투명할 텐데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앨리스미터로 측정하기에 가장 어렵다고 여겨지는 재료죠. 왜냐하면 금속은 대부분의 빛을 반사하고 흡수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금은 632나노미터 파장에서 보면 굴절률은 약 0.2, 흡수 계수 K는 무려 3 정도 됩니다. M보다 K가 훨씬 크죠. 이 말은 즉슨 빛이 금속 안으로 거의 들어가지 못하고 표면에서 바로 튕겨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속막이 50나노미터만 넘어가도 과학적으로는 불투명해져요. 빛이 기판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간섭 현상도 안 생기고 결국 두께를 측정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50나노 이하의 얇은 금속막은 다릅니다. 이 정도 얇기면 빛이 살짝이라도 침투하면서 약한 간섭 신호가 만들어지고 앨리스미터로 측정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때는 단일 파장보다는 분광 앨리스미터를 써야 정확한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표면이 거칠거나 산화되어 있다면 입사된 편광광이 흩어지면서 측정 신뢰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금속을 증착한 직후 가능한 빠르게 측정해서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실제로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서도 금이나 알루미늄 방막 증착 후 앨리스미터로 두께 검사를 필수로 진행합니다. 반대로 금속이 너무 얇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연속된 방막이 아니라 섬처럼 뭉쳐져 있는 상태일 수 있거든요. 이럴 땐 모델링 자체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증착 조건까지 함께 고려해서 측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금속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50나노 이하의 얇은 금속막은 측정이 가능합니다. 100나노미터 이상 두꺼워지면 두께 측정은 불가능하고 N값과 K값은 측정 가능합니다. 표면이 거칠거나 산화가 되면 측정 오차가 높아지고 너무 얇아서 연속막이 아닌 경우에는 모델링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측정할 때는 분광 앨리스미터를 추천드립니다. 금속은 얇을 때만 앨리스미터로 두께 측정이 가능하고 두꺼우면 광학상수 NK값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즉 빛이 얼마나 들어가서 간섭을 일으키느냐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구조도 복잡하고 밴드갭도 다양하다던데 도핑이나 결정 방향에 따라서 측정 결과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특히 실리콘이나 갈륨 나이트라이트처럼 특성이 강한 반도체는 어떻게 모델링할까요? 반도체는 단순히 얇은 막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밴드갭, 도핑 정도, 결정 방향, 파장에 따른 흡수 변화 등 고려해야 될 게 정말 많거든요. 우선 반도체는 대부분 중간 이상의 굴절률 그리고 밴드갭에 따라 파장 의존적인 흡수 특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실리콘의 경우 가시광 영역에서는 N값이 3.8 정도, K는 0.02 정도로 거의 투명하게 보이지만 밴드갭이 1.1 일렉트론 볼트에 가까운 파장, 즉 1100나노미터 부근에 가면 흡수율이 확 올라갑니다. 파장이 짧아지면 광흡수가 시작되고 앨리스미터는 이 흡수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막의 성질, 조성, 결정질 여부까지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도핑입니다. 반도체의 도핑 농도가 높아지면 광학 특성이 점점 금속처럼 바뀌기 시작합니다. 즉 K값이 커지고 빛을 더 흡수하게 되면서 아까 금속에서 봤던 것처럼 두께 측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얇은 막 상태에서는 측정 가능하지만 두꺼워질수록 광이 투과하지 않아서 NK만 얻고 두께를 못 뽑는 상황이 생기죠.
그리고 반도체는 결정 방향에 따라 광학 거동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갈륨 나이트라이드나 징크 옥사이드 같은 결정성 재료는 어나이스트로피, 이방성이 있어서 입사광의 방향에 따라 굴절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등방성 모델이 아니라 이방성 모델로 설정을 해서 앨리스미터 데이터를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판이 투명한 경우, 예를 들어 사파이어 기판 위에 방막을 쌓았을 때 앨리스미터는 기판 뒷면에서 나오는 빛까지 받아들여서 간섭 패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포커싱 프로브를 사용하거나 기판 뒷면 반사를 제거하는 과정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위에 쌓인 아주 얇은 산화막도 자주 측정하게 되는데, 특히 실리콘 웨이퍼 위에 생기는 네이티브 옥사이드는 위상차 델타 값의 변화로 감지되지만 N 값과 두께를 동시에 정확히 뽑기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땐 굴절률을 고정값으로 놓고 두께만 피팅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밴드갭보다 훨씬 큰 파장, 예를 들어 니아IR에서 IR 영역에서는 반도체가 투명하게 거동합니다. 이럴 땐 빛이 기판까지 들어가서 배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간섭 무늬가 다시 생깁니다. 이때는 여러 입사각을 활용해서 오차를 줄이는 세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단면 폴리싱 기판을 사용해서 배면에서 오는 빛의 영향을 줄여야 됩니다. IR 영역까지 확장이 되면은 기판 포함한 모델링도 가능하고 복잡한 다층 구조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반도체는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밴드갭보다 짧은 파장에서는 흡수가 나타나고 긴 파장에서는 투명하게 거동합니다. 도핑이 많아지면 금속처럼 불투명하게 행동할 수도 있고 결정 방향에 따라 광학적인 거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명 기판 위에 얹힌 구조는 뒷면 반사를 꼭 고려해야 되고, 얇은 산화막은 N값을 고정 후에 두께 피팅을 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반도체는 구조가 복잡하지만 그만큼 광학적 특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올바른 모델만 세운다면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밴드의 위치, 결정성, 도핑, 기판 특성 등은 반드시 고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흔히 절연체라고 부르는 유전체입니다. 유전체는 투명하니까 잘 측정될 것 같은데 막이 너무 두꺼우면 간섭 무늬가 복잡해진다고 들었어요. 그럼 몇 마이크론까지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할까요? 투명한 재료라서 측정이 쉬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함정이 많습니다. 특히 두께가 두꺼울수록 간섭 무늬가 얽히기 시작하거든요.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체, 즉 절연체 계열의 방막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실리콘 옥사이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알루미나, 그리고 유리나 TCO 같은 재료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재료들은 대체로 굴절률이 낮고 K값, 즉 흡수도가 거의 0이기 때문에 빛을 아주 잘 통과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앨리스미터가 측정하기에 가장 편한 재료군 중 하나가 바로 유전체입니다. 빛이 막 내부에서 잘 반사되고 거의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선명한 간섭 무늬가 만들어집니다. 이 간섭 정보를 통해 막의 두께는 물론 굴절률도 정밀하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십 나노에서 수백 나노 두께의 유전체는 정확도와 정밀도가 모두 우수합니다. 예를 들어 실리콘 옥사이드 막이 200나노미터 정도 쌓여 있다면 앨리스미터는 이 막의 두께의 오차를 옹스트롱 수준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체라고 해서 무조건 측정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막이 너무 두꺼워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막을 통과하면서 생기는 간섭 무늬가 너무 많이 생기고 너무 촘촘해져서 해석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위상 주기 문제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간섭 피크가 너무 많이 겹쳐서 이 간섭이 1마이크로인지 2마이크로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전체의 광막은 5마이크로 이하까지가 안정적인 측정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니아IR이나 IR 영역까지 파장을 확장할 수 있다면 수십 마이크로까지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고는 있지만 이건 특수장비 플러스 샘플의 균일도가 확보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실험실이나 산업 현장에서는 5마이크로 이내를 안정적으로 상한선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기판 자체가 투명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유리 위에 얇은 산화막을 장착한 경우 기판의 뒷면에 반사광이 간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P사이와 델타 값이 왜곡돼서 측정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포커싱 프로브를 사용하거나 배면에 산란을 만들어주는 등의 세팅을 통해 배면에서 들어오는 빛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측정이 정밀하게 가능하더라도 해석할 때는 이런 점들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간섭 피크가 많아질수록 해석 범위는 넓게, 입사각은 다양하게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측정 파장에서 흡수가 생기는 유전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란색 폴리이미드는 청색광을 흡수하겠죠. 이런 경우엔 얇을 땐 괜찮지만 두꺼우면 금속처럼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유전체는 측정 신호가 깔끔하고 정밀해서 가장 분석이 쉬운 재료지만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간섭 피크가 겹쳐져서 오히려 해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십 나노에서 5마이크로 이하에서 가장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고 기판이 투명할 경우에는 뒷면 반사까지 고려한 세팅이 필수입니다. 유전체는 엘리스미터가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재료 중 하나이지만 너무 두꺼우면 오히려 간섭 무늬가 복잡해져서 해석이 어렵습니다. 다음은 고분자와 유기물입니다. 포토레지스트처럼 증착 후 두께가 바뀌는 재료는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고분자는 습도나 온도에 민감하다던데 그럼 측정 결과도 달라지는 건가요? 측정하는 동안 필름이 움직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파트는 조금 특별합니다. PR, PI, PMMA 이 재료들은 재료 자체보다도 사실은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온도, 습도, 잔류 용매 같은 조건에 따라 막의 두께가 실시간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고분자 필름은 보통 N값이 1.3에서 1.7 사이, 그리고 대부분의 가시광에서는 K값이 0으로 투명합니다. 예를 들어 포토레지스트는 N값이 1.65 정도 되고 폴리이미드는 N값이 1.7 정도, PMA 고분자도 마찬가지고 OLED 유기층과 같은 재료들도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런 재료들은 빛이 어느 정도 통과하면서 간섭도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앨리스미터로 측정하기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막의 두께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스핀 코팅으로 포토레지스트를 바른 직후 바로 측정하면 잔류 용매가 아직 증발 중이기 때문에 막이 계속 얇아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측정값이 계속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료들은 충분히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해야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습도와 온도도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고분자는 수분을 흡수하거나 온도가 올라가면서 팽창하거나 수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리이미드 막을 열 처리하면 TG 부근에서 유리 전이점 부근에서 두께가 급격히 변할 수 있거든요. 이걸 확인하려면 인시추 장비, 인시추 방식, 즉 측정하면서 온도를 바꾸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고분자 방막의 두께 변화나 수축 거동을 확인할 때에는 앨리스미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열 처리 중 두께 감소 곡선을 그리거나 잔류 용매 증발 곡선을 그리거나 습도 변화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는 등 단순한 두께 측정을 넘어서 공정 조건에 따른 필름 거동을 분석하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또 한 가지, 고분자 필름이 너무 얇아질 경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수나노미터 이하의 초방막에서는 기판과의 계면에서 상호작용이 생겨서 굴절률이 두께 방향으로 서서히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앨리스미터는 막 전체를 하나의 평균 굴절률 N값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모델링을 좀 더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반대로 너무 두껍고 색이 짙은 유기막은 가시광선에서 흡수가 심해져서 빛이 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거의 흡수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속처럼 두께를 측정하지 못하고 NK값만 추출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고분자 및 유기막은 대부분 측정이 잘 되는 재료입니다. 하지만 측정하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잔류 용매가 안정된 시점에서 측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도 중요합니다. 습도, 온도, 측정 중 외부 요인을 차단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필요하다면 인시추 방식을 활용해서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분자 유기물은 앨리스미터로 측정하기 좋은 재료지만 측정 환경과 타이밍이 정확해야 신뢰할 수 있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잔류 용매나 습도에 민감한 필름은 인시추 측정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물이 담긴 비커 위에서도 앨리스미터를 쏘면은 측정이 될까요? 흔들리는 액체 표면과 진동한 용매에서는 이건 측정이 가능한 걸까요? 투명한 액체는 괜찮다고 해도 잉크나 농색 용액도 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애상박기라고 하시는 그 재료 액체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합니다. 액체도 앨리스미터로 측정이 되는 건가요? 물의 표면은 계속 움직이고 심지어 투명하잖아요. 빛을 반사하기는 하는 건가요? 이 질문 아주 적절합니다. 먼저 대부분의 액체는 굴절률이 1.3에서 1.5 정도, 그리고 가시광선에서는 K값이 0으로 투명합니다.
대표적으로 물은 1.33 정도 굴절료를 가지고 있고 에탄올, 톨루엔 같은 유기용매, 무색, 오일, 글리세린 등 다양한 투명 액체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투명한 액체는 빛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반사되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액체를 측정하려면 표면이 완전히 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흔들리거나 진동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액체 측정에는 전용 액체 셀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실험 환경도 중요합니다. 진동이 차단되는 테이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이런 조건들이 다 필요합니다. 앨리스미터로 액체를 측정할 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액체 자체의 굴절료를 측정하는 방법, 두 번째는 기판 위에 얇게 형성된 액체층의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용액이 표면에 흡착되면서 수나노미터 두께의 막을 형성하는 경우 앨리스미터는 그 흡착층의 성장 과정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액체라고 다 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짙은 색의 액체, 흡수가 강한 잉크류, 표면이 계속 움직이는 유동체, 이런 경우는 빛이 막을 거의 통과하지 못하거나 간섭 패턴이 흐려져서 정확한 측정이 어렵습니다. 이럴 땐 아주 얇은 상태에서만 가능하거나 측정 파장을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액체는 투명하고 안정된 상태면 충분히 측정이 가능하고 전용 셀과 진동이 차단되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흡수성이 강한 액체는 측정이 어려우며 얇은 액체층과 표면 흡착층은 정밀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액체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움직이지 않는 얇은 층이라는 조건을 맞춰주면요. 셀을 사용하고 빛의 입사 환경을 정확히 모델링을 하면은 액체의 두께, 굴절률, 온도 변화까지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5가지 물질군 측정 조건과 한계를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앨리스미터가 어떤 물질을 어디까지 측정할 수 있는지, 측정 가능한 물질에 대해 재료별로, 조건별로, 한계까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앨리스미터는 그냥 두께를 재는 장비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앨리스미터는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앨리스미터는 단순히 두께를 재는 장비가 아니라 광학 상수, 조성, 결정성, 방막의 물리적 상태까지 빛의 반응을 통해 재료의 상태를 진단하는 고감도 분석 도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앨리스미터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바이오 등 각 산업별 실전 활용 사례를 집중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의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